이수 노력이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집중하시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를 해서 자란 아이가 좋은 거예요. 세특이나 동아리 진로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요약 정리해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정관들이 앞에 거를 읽을 건데 왜 똑같은 얘기를 또 써줄까? 질문하는 아이가 생겼어요. 진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캠퍼스 멘토의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은 매일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송출하여 학생에게 꼭 필요한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또 중복되지가 않고 끊임없이 진로교육 요소가 제시되고 있다는 거.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좀 보기 좋더라고요. 교실 하나 자체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일부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일부의 내용을 살짝 좀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부는 이제 2025 대입의 주요 사항 중에서 무전공 선발과 선발인원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 정성평가라고 하는 새로운 평가 방법, 전형 요소가 도입이 되면서 입시에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좀 2부에는 좀 어떤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2부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변경 내용, 그리고 대학별로 좀 중요한 사항, 평가 요소, 기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주로 드리고, 논술 전형은 간략하게 그냥 현황 정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또 면밀히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되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티타임 시작합니다. 2부의 첫 번째는 2025 대입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네모칸 위에 있는 겁니다.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대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학생의 배움의 동기와 과정, 결과와 후속 활동까지 기록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래 보면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동기와 과정과 결과와 후속 활동,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요. 제가 많은 학생부를 보고 많은 선생님들을 뵀을 때 학생부 안에 동기, 과정, 결과, 후속을 모두 담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과연 학생부 패러그래프 하나, 문단 하나, 한 과목의 세특에 과연 저것이 다 담길 수 있느냐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즉 학생부 전체에, 즉 학생부 1번부터 10번까지의 모든 항목에서 여러 항목들 안에서 동기와 과정과 결과와 후속 활동이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이미 공정성 강화 방안이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폐지 이런 기타 등등의 요소들이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고요. 학종은 평가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학하려고 하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내용을 평가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준비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입시에서 작년에 좀 변화가 있는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지면 지원자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원자 수가 늘어나면 어떠한 모습일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원자가 2배로 늘었을 때 좋은 학생들만 2배로 늘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좋은 학생만 2배로 늘면 대학이 엄청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총 인원이 2배 늘었을 때 좋은 학생들보다 조금 더 좋지 않은 학생들도 함께 늘어나거나 더 늘어나는 경우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이렇게 사실 겁을 먹거나 이러실 필요는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 경쟁률의 변화는 일부에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함께 보셔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종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교과와 학종을 같이 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종의 경쟁률을 좀 보셔야 되고 입시 결과는 역시 4월, 5월 이렇게 대학이 발표하는 자료를 꼭 확인하셔야 예측을 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새롭게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되고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과목 선택, 즉 학생이 어떠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지원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쉬운 설명은 수학과에 지원한 학생은 수학을 많이 공부하고 수학을 잘하면 좋겠습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적분도 선택해서 들으면 좋을 것이고 기하도 선택해서 들으면 좋을 것이죠. 그런데 수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미적과 기하가 어려워서 혹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것이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의 문제인데요. 서류형과 면접형, 즉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류 100전형 그리고 서류와 면접 같이 진행하는 전형이 있는데 내가 면접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즉 3학년인 지금 이 시점에 본인의 1, 2학년 때 서류 혹은 3학년 때의 계획을 좀 잘 들여다보면서 내가 면접을 볼 수 있을까?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해 봐야 이 서류형과 면접형을 마지막에 어떤 전형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과 서류형 면접형을 같이 갖다 놨을 때 또 어느 대학 어떤 전형을 쓸 거냐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류형이 적합할지 면접형이 적합할지를 좀 미리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입시에서 학종을 준비하거나 학종으로 지원하거나 모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신의 서류에 적합한 모집 단위를 선택했느냐예요. 즉 내가 지원한 학과가 내 서류와 얼마나 잘 매칭이 되고 내가 지원한 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떤 학과를 선택할 것이냐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 다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의 방향, 만들어진 서류 모두 다 지원한 학과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집 단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뒤에 자료도 준비를 해왔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형 면접형인데요. 저렇게 1단계 학생부로 1단계 배수를 선발하고 1단계 점수의 면접을 봐서 선발하는 이런 전형이 이제 단계별 전형, 즉 면접형이 됩니다. 면접형 전형 그리고 일괄합산 전형. 여기도 면접이 있는데요. 사실은 일괄합산을 하면서 면접을 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면접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일괄합산 혹은 그냥 학생부 100으로만 선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단계별 전형과 일괄합산 서류 전형, 학생부 100 이 두 개의 전형이 학종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학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1학년도 좋고 3학년도 좋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이런 인문사회 계열의 제가 학과를 조금 이렇게 추려봤어요. 이게 학과가 아니고 제가 계열로 묶었죠. 그러니까 요즘에 전공적합성이라는 말과 계열적합성이라는 말이 동시에 막 적용도 되고 어떤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학과 쪽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도 보시면 이 교과서 과목의 명칭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학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뭐 전기, 힘 뭐 이런 형태로 나눠지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 적합성보다는 저는 이제 학과 학생들이 이제 뭐 국문과, 영문과, 중문과, 일문과 이렇게 있으면 이걸 하나하나 다 다르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즉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학이나 문학을 공부하거나 인문은 뭐 역사, 철학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방법, 즉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비슷한 분야를 제가 조금 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회과학 뭐 이런 거죠. 뭐 사회학과, 뭐 정치외교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뭐 이런 학과들이 사회과학 계열 학과죠. 심리도 사회과학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과학 관련한 학과, 심리학과, 문화예술은 홍보, 미디어, 문화 콘텐츠 이런 학과들은 또 비슷한 형태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회과학도 사실 정치, 행정, 법 디테일하게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결정은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 됐을 때는 명확하게 돼야 되고요. 1학년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2, 3학년이 되면 여기서도 정확하게 범위를 좁혀나가고,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법이 과목의 선택, 그리고 이 세특, 본인의 공부의 방향,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로 학생부를 채워가고 공부를 해나가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 적합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의 경제회계 통계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 중에서 어떤 과목을 잘하면 좋을까요? 수학일 겁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그러니까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지만 경제회계 통계는 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학과를 가고 싶다면 수학 과목을 더 잘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미적분을 하면 좋아요. 경제학과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수학으로 시작해서 수학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학과가 경제학과예요. 통계학과도 그렇고요. 인문계열, 인문사회계열인데 이 4번 쪽을 희망한다면 힘들지만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좀 모집 단위에 맞는 특성을 1학년 때부터 좀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2, 3학년이 되면서는 조금 더 이렇게 학과 쪽으로 쭉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이공계열이죠. 이공계열. 즉 수학과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모집 단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학계열, 의학계열, 그다음에 이제 8번은 과학으로 따지면 물화생지와 조금 거리가 있는 과목, 이런 학과들이 되겠고요.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예체능 쪽이 되겠고요. 특성화 학과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공학 계열은 물화생지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기계건설, 화학은 화학 계열이죠. 그래서 화학 쪽으로 간다면 화학공학과, 화학과, 뭐 생명과학과, 이 모두 다 화학자가 붙으면, 공학이 붙으면 화학이나 물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은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집 단위 이야기를 할 때 생명과학과가 있고 생명공학과가 있으면 뭐가 다를까요? 어떤 걸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게 가장 기본이 아마 물리가 될 확률이 높아요. 물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원리 2까지 했느냐 안 했느냐, 화학을 1, 2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분야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부를 할지 결정하고 분야를 조금씩 구체화시켜 나가는 걸 빨리 결정해서 준비했다면 학종이 좋은 거죠. 7번 의학 수의 약학은 좀 패스를 하고, 여기서 연결을 시켜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 1학년 때부터 너무 이제 어려운 주제로 공부하는 것이 특징인 게 이쪽인데요. 요즘은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배우지 않은 내용을 의예과 가는 학생들은 이미 본과를 결정하고 그런 거죠. 뇌과학, 외과, 내과, 성형외과 정해놓고 1학년 때, 근데 1학년 때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은 공통과학이거든요.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통계는 인문, 자연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있고요. 요즘 이제 핫한 소프트웨어, AI 이쪽은 수학을 어려운 걸 해도 되는 분야가 있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야가 있대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인데 암호화와 관련하는 걸 하려면 수학을 굉장히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은 그렇게 막 수학적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게임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러면 기하를 좀 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건축도 조금 다르죠. 건설, 이제 선생님들이 아시는 토목, 건축 같지 않죠. 완전 다르죠. 토목하고 건축은. 그런데 건축을 준비하는 학생이 건축학과를 가겠다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학생부에 이런 겁니다. 물리인데 자기는 교량에 관심이 많아서 다리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막 공부했대요. 사실은 교량은 이제 토목 쪽이죠. 건축, 내진 설계에 관심이 있다. 사실 내진 설계도 토목 쪽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과의 특성, 배우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활동을 해야 좀 학종에 적합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AI가 좀 비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 그렇게 학생들의 반응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오로지 의예과인 것 같은데 저는 반도체 그리고 AI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전공은 1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얘기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평가로만 말씀을 드리면 2번은 저희에게
넘어오고요. 인적사항, 학적사항 넘어오는데 인적사항은 안 오고요. 학적은 옵니다. 수상 안 오고 4번도 안 오고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자료는 넘어온다는 거고요. 근데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이 있고 뭐 이렇게 교과학습 발달 사항, 독서는 이제 미반영이죠. 행특 넘어오는데 실제로는 제일 분량이 많은 건 교과학습 및 발달 사항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창의적 체험 활동과 결국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어떻게 기록되고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했고 어떤 능력인지를 확인하는 건 거의 이 부분이 다예요. 왜냐하면 행특은 능력보다 학생의 태도, 정성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 즉 정의적 영역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창체와 세특 이것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구성하고 기획할 것이냐가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뭐 각 항목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제가 쓴 건 아니고 이제 강의하셨던 자료를 제가 조금 참고 이렇게 한 건데요. 자율 동아리 봉사, 이제 봉사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로 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의 관심사를 보여줄 수 있다. 관심사라는 게 결국 방향이 되겠죠. 어떤 걸 공부하고 싶다, 어떤 걸 하고 싶다를 보여주기 가장 적합한 게 진로 활동이고요. 자율 활동은 학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자율 활동에 이렇게 주제 탐구, 심화된 내용들을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걸 굉장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자율활동은 지도교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걸 쓰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동아리 활동 역시 이게 많이 표시돼 있잖아요. 이건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학생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역할 및 성과 이걸 써줄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이 탐구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모든 걸 확인한다. 안 돼요. 안 돼요. 글자 수가 안 나와서 저걸 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동아리 활동 1, 2, 3학년을 묶었을 때는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정관도 동아리 활동에 적혀져 있는 내용만으로 저 영역에 확정을 갖고 점수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즉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은 모두 다 체험입니다. 지식.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 그 자체를 보여주기보다 활동을 하는 거니까 관심사, 하고 싶은 것 플러스 알파는 있겠죠. 근데 그 플러스 알파가 주가 되고 다른 부분이 줄어들면 안 되고요. 너무나 지적인,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배우지 않은 내용을 담거나 이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는데 전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학년 수준 배운 것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즘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말씀은 동아리 활동의 내용이나 진로 활동의 주제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업하고 연관되면 더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활동한 내용 여기도 기록되고 세특에도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좀 준비하실 때 동아리나 진로 활동하고 같이 이렇게 좀 고민하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수업하시고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도해 주시면 학종을 준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숫자야, 등급.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세분명 및 특기사항이 있는데요. 이 세특은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이 세분명 및 특기사항의 앞에 동아리 활동에 있었던 탐구,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세특이에요. 왜냐하면 글자 수도 많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탐구 역량이 우수할 수 있고요. 어떤 학생은 인성이 우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모든 영역을 기록해 주실 수도 있고 입학사정관들이 확인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학습 발달 사항 중에서도 세특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독서활동은 미제공되지만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제공 안 됩니다. 옆에 써주신 건 맞아요. 세특, 동아리, 행특은 아니고요. 진로활동, 자율활동, 즉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개인적인 활동을 독서로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며 공부한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독서에 관심을 갖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아마 서울대가 독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다독을 권장하지 않고요. 많은 것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거나 읽고 싶은 책, 그리고 남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는 고전, 이렇게 두세 권
혹은 서너 권 정도의 책을 심도 깊게 읽어서 그 책 내용만큼이라도 내면화한다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행동 특성 및 의견, 종합 의견은 선생님께서 총평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들께서 여기를 써주실 때 제가 조금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의견이 갈리는데요. 학생부 1번부터 8번, 즉 세특이나 동아리 진로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요약 정리해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반대 의견에 서 있어요. 사정관들이 앞에 거를 읽을 건데 왜 똑같은 얘기를 또 써줄까? 글자 수가 적잖아요. 학생부 평가 요소를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건데 공동체 의식, 인성, 태도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학생이 진로가 바뀌었을 때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셔서 총평을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회자되는 이제 몇 개의 대학이 연구해서 학종의 서류평가 요소를 재구조화한 거예요. 5개였다가 쉽게 말하면 3개로 줄인 건데 제가 5개일 때도 3개를 연구할 때도 사실 자문은 했어요. 제가 자문지를 해서 의견을 개진했고 크게 학업 진로 공동체 비율은 대학마다 다르겠죠. 학업 역량, 사실은 저 세부 내용도 중요하지만 학업 역량은 성취도, 태도, 탐구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 이 정도만 아시는 것도 좋고 더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학업 역량은 내신, 즉 교과 학습 및 발달 사항을 주로 평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그러니까 성취도 나타나죠. 태도도 이 세특에 기록이 되어 있죠.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성취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가 일정 부분의 배점, 학업 태도가 일정 부분의 배점, 탐구력이 일정 부분의 배점. 예를 들면 학업 성취도 5점, 학업 태도 5점, 탐구력 5점 이렇게 해서 총점 15점이 되는 데도 있을 건데요. 그러지 않는 대학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탐구력이 없어도 성취도와 태도가 굉장히 우수하면 학업 역량이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잘 만들어질 수 있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탐구력 쉽지 않습니다. 지금 탐구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저는 경향이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성취도와 태도 부분을 더 강하고 좋게 만들어내는 것이 더 기본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로 역량은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과 같이 보셔도 돼요.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저 계열이란 말은 이게 무전공에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정시로 무전공을 선발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의 점수가 100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면 100점부터 90점까지의 학생이 우리 학교에 200명이 들어와서 아무 학과에 가도 상관없다 해요. 그러면 계열이 괜찮겠죠. 하지만 학종은 그런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떤 학과에 갈 거다 이 부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전공 학과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수 노력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느냐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의 성취도. 그런데 이수 노력이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집중하시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를 해서 잘한 아이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는 게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취도. 고교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저 부분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이게 진로 선택이 들어오면서 바뀐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어느 200명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200명이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들었을 때 이 친구가 2등급이었는데 물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물리가 30명이에요. 근데 물리를 30명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2등급이에요. 그런데 물리 2는 10명이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면 A인데 A를 맞은 비율이 10%예요. 그럼 한 명이겠죠? 그럼 이 친구는 물리 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라고 하더라도 그 A가 보여주는 지표, 학생의 수준, 위치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전에 일반 선택, 공통과학까지 학생 수를 전체적으로 다 놓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아까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이 활동이잖아요. 그리고 세특에서도 학생의 주제 탐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은 거의 다 그 세특과 그쪽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진로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이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서만 평가가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게요. 수준을 만들어낼 때 세특에만 있을 것이냐,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그리고 세특이 함께 연결지어서 나타나느냐, 이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동체 역량은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학종에서 뒤에 이제 대학별로 요소를 좀 잠깐 빠르게 보여드릴 건데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중에서 공동체 역량의 비율이 제일 낮지만 그래도 10점에서 20점을 항상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상위권 대학, 극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은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서류나 내신의 편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비슷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이런 것들에서 변별이 되면 좋지만 학종 준비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역량이 착한 아이를 뽑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공동체 역량이라면 나 혼자만 알고 나만 하고 이기적이거나 학교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잘 학교에서 수업 듣고 공부하는 아이라는 거죠. 비슷한 조건이라면 저는 무조건 공동체 역량이 우수한 아이를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쪽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시는데요. 극상위권 학과, 극상위권 대학들은 사실은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물론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졌을 때는 이게 크게 기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집 단위인 경우에는 굉장히 큰 변별의 지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안중범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선생님의 자료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여기 보면 학업 역량, 전공 인성 발전 가능성. 예전에 발전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는 대학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업 역량 되게 비슷한 말들이 있고요. 서울대가 좀 다르고 전공 적합성, 한양대도 좀 다르죠. 다른 부분들은 아시면 되는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저는 성대가 학종평가 요소를 설명하기 조금 쉽게 구성을 잘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업 수월성과 학업 성실성의 50점인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학업 역량, 즉 내신, 성적,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느냐를 평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전공 적합성과 활동의 다양성은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그리고 이제 세트, 각 과목에서 학생이 이제 수행평가나 기타 등등으로 보여진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것이 지원한 학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를 보는 것 같아요.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 10점은 이게 예전의 학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사정관 고유의 권한으로 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이런 거죠. 내신이 1등급이어도 발전 가능성의 점수를 낮게 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내신은 좋은데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전공의 적합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전공의 적합도는 높지만 내신이 조금 낮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내신이 뭐 2등급인데 3.5등급 이런 큰 차이가 아니고 한 0.5, 뭐 1등급 정도의 차이라면 발전 가능성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될 것 같고요. 이 저 자기주도성은 조금 애매해요. 많이 사라졌고, 제가 생각하는 자기주도성은 두 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열심히 했거나 주도적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느냐도 하나의 영역이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평가액을 좀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자기주도성이 우수할 확률은 이게 굉장히 일치되어 있는 경우예요. 하나가 굉장히 단단한 경우. 하지만 다양한 게 많은 경우는 자기주도성이 높다가 되려면 조금 많은 것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좀 특이한 게 이제 이대 같은 경우가 20점부터 40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럼 90점 다 더하면 130점인데 그러면 실제로 130점을 맞는 아이가 있을까? 아마 추가적으로 점수를 더 주는 이런 경우들이나 상황들이나 이런 조건들을 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이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 역량이라고 한 용어를 쓰고, 조금 특이한 용어를 쓰는 곳이 뭐 서울대, 그다음에 아까 그 뭐 성대, 뭐 이렇게, 그리고 외대 뭐 이런 학교들이 좀 다르고요. 뭐 동국대부터 쭉 보시면 숙대 같은 경우가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같이 붙여놓는다는 건 이 발전 가능성을 인성이나 태도적인 측면에서 선택하기보다는 전공과 관련한 이런 능력이 뛰어나면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볼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전 개인적으로 창의성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물음표를 좀 가지고 있어서 저 부분은 저렇게 돼 있지만 발전 가능성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학업과 전공, 그다음에 인성.
그리고 이제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을 따로 떼어놓거나 붙여놓거나 이 부분은 대학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대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목표 의식 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목표 의식을 제가 그냥 본다면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있느냐. 그러니까 일관성인 거죠. 중구난방으로 뭘 한 거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목적이나 목표, 그게 학업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것을 가지고 해온 활동들이나 내용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부분이지 않을까. 경기도부터 뭐 서울여대까지 쭉 있지만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실 때 이건 쌤들이 다 아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길게 말씀드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이 진로 역량은 전공 적합성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 역량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만 조금 숙지를 하고 계시면 다른 대학들은 이렇게 좀 비슷하게 가고 있음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선생님들이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이 알아야 되거든요. 3학년들은 지금 좀 찾아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들이 내가 가는 대학은 이런 요소로 평가를 한다더라라고 하는 걸 알고 더 나아가서 자기 학생부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학종 면접은 제가 작년에 찍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짧게 재신문 면접이 학종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재신문은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가 주어지면 대학은 기출문제를 꼭 오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건 연습할 수 있잖아요. 기출문제 갖다 놓고 앞에 면접관을 이렇게 친구들끼리 세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면 되고, 이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평가자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이 내용을 꼭 말해야 된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몇 년치에 걸친 기출문제를 보시면 방향이 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대부분 이제 서류 확인 면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부가 되고요. 사전 서류 평가자가 검토해서 궁금한 질문을 적어놓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착석하셔서 가벼운 준비를 좀 해가면 좋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질의응답이죠. 마지막에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중요한 건 이제 본선이죠. 본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좀 줄이면 좋을 것 같고,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3번이 좋은 거. 중요한 것을 답을 먼저 말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답을 먼저 말하기보다 앞에 그 빌드업이라고 하나요? 서류 평가에서는 빌드업이 중요해요. 그리고 꼴도 있어야 되지만, 근데 면접에서는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빌드업을 최소화하고 바로 골, 목적, 답변을 말할 수 있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면접의 마무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접관들이 일부러 엄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이제 미리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 질문, 추가 질문이 혹시 주어진다면 이 질문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미리 하시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논술은 제가 조금 짧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만 좀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논술을 이렇게 신설을 하게 됩니다. 고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 이렇게 있는데 아마 고대의 논술과 신한대와 을지대의 논술은 유형이 다를 확률이 높아요. 제가 아까 이제 서술형, 약술형 있는데 약술형으로 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논술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학생들이 더 지원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선택하는 건 학생들이 조금 쉽거나 아니면 간단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이제 역량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논서술형 평가가 고등학교 내에서 확대가 되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논술 전형을 이렇게 신설하려고, 이미 신설했고 신설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영향이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 없는 데도 있긴 한데 논술 전형이야말로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보고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 보러 오는 사람이 적죠. 그 중에서 되면 좋으니까 잘 보시면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너무 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의학계열 논술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이쪽은 이제 속된 말로 팍 터지겠죠. 의대를 꼭 가야 하거나 가고 싶은 학생들이 도전하겠죠. 그래서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술 전형은 전국 단위로 다 넣을 수 있거든요. 학력저하를 걱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방대 수도권 이남의 대학들에서 논술을 확대하면
서울권 우수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을 지금 이 학처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유형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언어, 인문이죠. 인문 사회 계열일 건데 이게 학과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좀 따져봐야겠지만 인문 사회지만 수리 논술을 보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논술을 그냥 단순히 논술 붙어야 된다 이렇게 쉽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의 유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영어 제시문도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대입을 준비할 때 전형을 먼저 선택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고 싶은 대학 혹은 갈 수 있는 대학. 그러니까 이제 6회 중에 마지노선을 골랐으면 좋겠다 얘기 드리거든요. 이쯤은 가도 후회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대학들을 고르고 그 대학들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은 그렇죠. 수리만 보는 경우 수리 과학 지정도 있고 선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약학과는 제외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죠. 약학이나 의학 이런 데를 제외하는 건 그쪽은 더 학력을 체크하는 다른 요소로 뽑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다. 이 부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대 입학 사정관님께서 진짜 많은 정보를 대방출을 해주시고 또 팁도 좀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좀 선생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어떤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네, 입시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굉장한 이런 겁이죠. 걱정을 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입시는 이 기본 몇 가지 것들은 바뀌지 않고 꾸준히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잘 익히시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사항들은 천천히 조금 접하셔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 학생들 지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티타임, 더 알찬 티타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TT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